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대한민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는 소식과 함께 현충일 추념식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사칙인 토는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초기 상태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는 먼저 택시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타다 측에서는 운전기사와 렌터카 사업을 결합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여객운수법을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당시 법은 렌터카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러 어떤 법적인 조언도 구한 바가 있고 교통부나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기술이라고 보고 1, 2심 모두 무죄로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가하다고 전하며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런 타다 형태로 운영하는 운송업체들은 면허를 받고 기여금을 내면 영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법적 안정성이며 결국 법의 적용이 일정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방송된 뉴스워치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불법 논란 이후에 운송시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2018년 출시된 타다 서비스는 출시 8개월 만에 26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호평을 얻었지만 택시업계 반발을 시작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가담하면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고 한 달 뒤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서울 법인 택시 기사가 3분의 1이나 줄었고 2개 업체가 파산했지만 카카오 택시는 시장 94%를 차지하는 독점을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의료와 법률, 부동산 중개 등 여러 분야의 혁신 사업이 기존 산업이나 기득권의 반발에 막히는 상황에서
제2의 타다를 만드는 과오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스포츠입니다. 혁신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가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는 타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업계와 검찰로부터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고발당하며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그해 5월에는 택시업계에서 1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인 카카오의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혁신인지, 한국의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의 타다 무죄 관련 보도는 운송업계의 시장 변화,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유경제 기반 비즈니스의 등장과 발전이 스타트업 기반이 아닌 기존 대형 기업 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과거 사드로 촉발된 한알령은 정치적 긴장과 외교적 이슈가 문화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알령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뉴스 현장에서는 가수 정영화의 중국 방송 출연이 취소되고 블랙핑크 콘서트에 참석했던 중국 연예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는 점을 보도하며 중국의 한알령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관련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조 소장은 네이버가 지금 중국에서 차단되고 있는데 한국 이용자들이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 정부가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질서와 가치를 존중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발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략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 제한이나 한류 콘텐츠 관련 수입에 대해 많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 내 판매가 많은 제품의 재고를 늘리거나 다른 나라에서 우회 수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혐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인터넷이 당국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시아 국가에서 단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과거와 비교하여 지금의 한류 현상은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상호 문화 교류를 지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뿐만 아닌 산업, 나아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알령의 여파로 가장 강력한 대외 문화산업 상품 무역 수출 국가이자 한류 관광의 최대 소비 국가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에서 검열과 컨텐츠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가 이러한 반한류와 적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서는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K-팝 팬덤의 온라인 민족주의 성향은 한알령 이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규제나 개별 사례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보다는 거시적인 국제관계와 외교적 변화 속에서 문화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과 사회문화적 관점을 다뤘다면 더욱 의미 있는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새 멤버와 그들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전문가와 함께
본 사건에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네, 엑소 멤버 6월 5일 방송된 뉴스 현장에서는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 해당 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엑소 멤버 3인의 변호사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 정산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산 자료 접근을 거부당했다는 점, 또한 SM이 당초 합의한 표준 계약 기간인 7년을 넘어 부당하게 계약을 연장했다는 점을 주요 쟁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SM 측의 입장을 전하며 외부 세력이 개입하여 엑소 멤버 3인 사이에 오해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하 평론가는 계약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스타가 되면 입장이 완전 달라지는데 7년 계약을 했어도 이런저런 옵션이 걸려서 10년까지 늘어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에는 너무 바쁜 경우 속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신뢰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깨지는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계약 기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를 더 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산의 투명성, 보상의 미흡함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의 신뢰를 지키면서 정산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 모든 회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엑소 새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은 한국 아이돌 산업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의 노예 계약 문제와 동일한 사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전속 계약은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돌을 육성하고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돌 시스템의 특성상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많은 아이돌들이 회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SM의 인수 분쟁에서 드러난 산업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전속 계약의 한계와 문제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SM 3.0이 취하고 있는 IP 다각화와 수익화 전략을 위해서는 회사의 아이돌에 대한 통제와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보장하면서 아티스트의 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수준에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BTS의 사례처럼 아이돌이 사람으로서 작동할 때 더욱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한국 아이돌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의 해당 보도는 관련 쟁점에 대하여 단순한 법률 쟁점이나 계약 조항의 해석뿐만 아닌 정산의 투명성과 보상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박민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3일 방송된 연중기획 하모니에서는 딸부잣집 원더우먼 우즈베키스탄의 딜로자 씨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딜로자 씨는 충남 서천의 한적한 바다마을에서 남편과 4명의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딜로자 씨의 동생이 놀러왔다는데요. 동생을 위해 분주히 요리를 하는 딜로자 씨 옆에는 언제나 알맞게 간을 봐주는 첫째 딸이 있습니다.
네 자매를 키우며 익숙해진 덕에 셋째와 넷째는 수월하게 키우고 있다는데요. 식사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을 부르니 밥을 안 먹겠다는 막내. 노련한 엄마 딜로자 씨는 밥을 다 먹으면 공주 옷을 입혀주기로 약속합니다. 때마침 둘째 딸과 남편 상익 씨도 집으로 돌아와 드디어 대식구가 모두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식사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밥을 먼저 챙기고 시아버지까지 살뜰히 챙기는 딜로자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꼭 시아버님의 끼니를 챙긴다는데요. 4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만큼 딜로자 씨에게는 시아버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니 남편이 어디선가 받아온 생선이 등장하는데요. 바닷가에 살지만 생선을 만지는 건 무섭다는 딜로자 씨는 처치곤란인 생선을 시아버지께 갖다 드리기로 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큼지막한 생선은 들어 옮기는 것조차 무서운 일입니다. 집에서 5분 거리의 시아버지 댁에 방문하는데요. 딸부잣집 딜로자 씨 부부를 돕기 위해 손녀들을 많이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딜로자 씨의 모습에서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보였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나갈 준비를 하는 딜로자 씨 부부.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가기로 했는데요. 회를 좋아하는 동생과 함께 서천의 지역 축제인 자연산 도미 광어축제 장소에 방문합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닭꼬치로 배를 채우며 시작합니다. 남편 상익 씨는 딜로자 씨가 좋아하는 장식품을 사주겠다고 하는데요. 알뜰히 흥정도 잘하는 딜로자 씨 덕에 마음에 드는 장식품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갓 잡은 광어로 싱싱한 광어회도 맛보는데요. 살아있는 생선은 무섭지만 광어회의 맛은 최고라고 합니다. 살림과 육아, 그리고 공부를 하는 딜로자 씨의 바쁜 일상 때문에 이렇게 나와 데이트를 하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축제에 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남편 상익 씨는 식사 중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장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장모님과 자주 통화하다 보니 어느새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반 정도는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어느새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하게 되셨다는데요. 딜로자 씨가 남편과 싸우고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하면 상익 씨의 편을 든다고 합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새로 산 장식품을 진열하며 즐거워하는 딜로자 씨. 상익 씨는 장식품보다 아내가 더 예쁘다고 합니다. 고집세고 무뚝뚝하지만 정 많고 속 깊은 사랑꾼 남편입니다. 다음 날 황금 같은 주말 오후지만 딜로자 씨는 마당의 풀을 청소해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협조하지 않는 남편을 뒤로하고 동생과 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적 다리 수술의 후유증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시간이 길어서인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잡초를 모두 뽑았지만 역시나 쉬지 못하고 마당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빗물통을 비우는데요. 동생까지 힘을 합쳐 빗물통을 모두 비우고 물장난까지 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딜로자 씨 덕분에 특별한 일 없이도 항상 즐겁고 북적이는 딜로자 씨의 집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월요일 아침, 첫째 딸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어느덧 많이 자라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엄마 눈에는 마냥 예쁜 딸이라고 합니다. 첫째 언니는 이미 학교에 갔지만 막내 혜연이는 유치원 갈 생각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 등원을 시키고 딜로자 씨도 급히 집을 나섭니다. 이렇게 바쁘게 나서는 이유는 딜로자 씨도 딸들과 같은 학생이기 때문인데요. 전북 군산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4학년을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는 몽골에서 온 단짝 친구도 있는데요. 오늘 있을 특별한 일정을 위해 티셔츠까지 맞춰 입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문제없이 마치고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단짝 친구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딜로자 씨는 친구의 가족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고른 액세서리와 몽골어로 직접 쓴 손편지 선물이 마음에 든 가족들은 함께 인증샷도 찍고 맛있는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자리였는데요.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는 이 가족들은 딜로자 씨 덕분에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민영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4명의 딸을 키우면서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역할까지 모두 훌륭히 수행하는 딜로자 씨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끝으로 이번 연중계 하모니에 대한 민영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가족과 꿈을 가진 엄마의 힘은 위대하다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까지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박민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직사회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꿀 직장 중 하나로 불린다고 합니다. 큰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업무 강도가 낮고 또 승진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선관위가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특혜 채용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해당 이슈가 어떻게 불거지게 된 것인지 보도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4일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전현직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의 경력직으로 채용된 경위를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2명은 지난해와 2018년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고, 선관위 측은 이들의 채용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아버지들의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10명의 사례 중 의심되는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자체 검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괴선군 및 단양군 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용 공고를 안 내고 지방자치단체 추천으로 결혼을 충원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실시했고, 송 사무차장의 자녀를 포함한 2명이 합격했습니다. 송 사무차장은 당시 충북 및 단양군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경력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소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면접위원들이 송 사무차장과 직장 지역 연고가 있는 직원들이었으며 면접위원 모두 만점을 부여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에 따른 작년 3월 전남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사무차장으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었지만 딸 채용을 승인했습니다. 면접 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접관들은 채점란에 지원자별 점수를 적지 않은 채 지원자 10명의 순위만 적어냈고, 인사 담당 직원이 순위에 맞게 나중에 점수를 써넣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면접관이 기재한 순위가 그대로 채용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 선관위에 채용된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 역시 아빠 동료가 면접관을 맡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신 상임위원 아들이 면접을 보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작년 9월 경남 선관위에 채용된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딸 역시 선관위 내부 면접관들이 김 과장 딸의 지원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찬스 의혹이 드러난 이는 수사 의뢰된 4명을 포함해 총 10명입니다. 이는 5급 이상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류 조사 결과로 추후 전수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선관위가 해당 간부에 대한 수사 의뢰도 했고 또 후속 조치와 채용 개편 방향 등도 내놨습니다만 이를 놓고 또 면피용 대책이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보도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끝에 지난달 31일 내놓은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 방안은 주로 문제가 된 경력 채용 제도를 손질하고 조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들로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끼리끼리 문화를 깰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는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을 보면 경력 채용은 그동안 이루어진 아름아름 채용이 아닌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특혜 채용 경로로 꼽힌 비다수인 채용, 경력 채용도 폐지합니다. 이 제도는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경력 채용 면접도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심사위원도 현재는 외부인 50%이지만 앞으로는 100% 외부인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찬스가 통할 경로를 좁히겠다는 겁니다. 노 선관위원장은 또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의 외부 인사 기용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외부 인사를 기용해 감시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지만 보여주기식 개혁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겨레는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아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제한할 수 있고 징계 결과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혜 채용 사료를 발표됐음에도 이를 통해 채용한 직원들이 직책을 유지하는 것도 논란거리라고 뉴스와는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선관위는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며 자녀들은 당연히 근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채용 비리가 발생할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민간기업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와는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채용 비리 자체도 문제겠습니다만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그 선관위에서 벌어졌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 것 같은데요. 선관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어떤 점을 언론이 신경 써야 될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고위층과 4급, 5급에서 11건이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선관위가 비리로 얼룩지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일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6일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부패는 부정선거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 선택된 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이 반정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과 심지어 권력의 공백 상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측면에서 모범국가로 불리는 미국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던 2020년 미국의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빚어지자 2021년 1월 시위를 벌이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등 상당히 위태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킨 걸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기관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